11월 22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혁,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전권을 맡기며 선대위 쇄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떤 모습일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종부세 폭탄이다. 아니다.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현역 중진 의원들과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이모저모를 논해보는 중진의 격,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그동안 차례대로 모셨었는데 오늘은 토론 자리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혁, 단골 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버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개혁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으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혁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개혁 뉴스 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이 오늘 많이 쌀쌀해졌고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하네요. 네. 눈도 온다고. 또 눈도 온다 그래서 예. 네, 출근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 뭐 살짝 뭐가 날리기도 했다는데, 네. 예, 제가 인정 안 하면 첫눈이 안 온 것으로. 아직 안 온 것으로.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모두 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첫눈이 진짜 첫눈이다. 제가 봐야 첫눈이고. 그렇죠. 저는 아내와 함께 밟아야 첫눈이다. 아, 오늘 퇴근 일찍 하시나 봐요. 로맨틱하시네요. 네네. 자, 네, 그렇습니다. 아내와 함께 밟아야 첫눈이다라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자, 여야 대선 레이스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최근 선대위 둘러싼 위기론을 전화위복으로 삼는 분위기로 이제 분위기 전환을 했어요. 오늘 전국민 선대위 네. 첫 회의를 가졌죠. 키워드는 사과 반성인 걸로 보여요. 계속 사과하고 계세요. 네. 어제 일단 민주당은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이제 지적된 선대위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모든 권한을 이재명 후보에게 위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당에서 전면 쇄신을 결정을 했습니다. 당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은 이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을 시작하겠다고 말했고요.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반성, 사죄 키워드를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민주당 선대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도 저와 민주당은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돼 있다. 새 출발은 철저한 반성에서 시작된다고 말했고요. 또 오늘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70%나 환수했다. 이 정도 성과를 냈으면 잘한 것 아니냐라는 점만 주장하고 나는 책임이 없다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음을 인정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오늘 세봤는데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매일 사과를 하는 모양새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거의 한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잠언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박지원 그 국정원장이 현역 시절에 유명한 그 선거 잠언이 있습니다. 그렇죠. 골프와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 딱 이제 그거를 다시 떠올린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최근에 오늘 이제 나온 그 선대위 회의에서 나온 세 개의 키워드를 저는 이제 반성, 민생, 유능 이렇게 세 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민주당이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에 그 유권자 민심이 요구했던 그 키워드를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걸 뽑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선대위가 이제 재편성이 되고 나면은 아마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속도를 내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다라고 본인이 이제 판단하는 것 같고 네. 그 부분을 얼마나 이제 당 전체와 함께 엮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향후 이제 민심의 향방이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반성, 민생, 유능 세 가지 키워드로 헬마우스가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선대위 회의에는 취준생, 워킹맘, 전국민 선대위,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어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 후보가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요? 네, 지난 주말부터 연일 사죄 행보와 동시에 눈물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네. 네, 주말에 충남 논산시장을 방문해서 95세 할머니와의 대화에서 눈물을 흘렸고요. 오늘 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또 한 번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는 취업준비생, 워킹맘, 신혼부부, 청년 창업자, 청년 시의원 등의 서로 상황이 다른 청년들이 초대돼서 이들에게 마이크를 건네기도 했는데요. 이 후보는 이들을 향해 역사상 가장 취약한 계층을 만들어버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자, 오늘 이 행보에서도 보면 저는 이제 뭐가 겹쳐 보였냐면 이번에 그 국민의힘의 선대위를 둘러싼 논란 중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계속 강조했었던 게 반문 빅텐트로는 못 이긴다. 대신에 취약계층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된다. 빈곤과의 전쟁.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키워드 취약계층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먼저 치고 나간 셈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여론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어떤 선대위 재편 행보 양 당을 볼 때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이걸 좀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긴급 의총이 있었잖아요. 네. 한 20명 정도가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네. 어제 의총을 보면 속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 빠르게 몽골 기병처럼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방향이 분명해야 속도에 가속도가 붙거든요. 네. 예. 방향을 분명히 했느냐라는 점들을 민주당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성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민주당이 보면 굉장히 거대한 큰 몸집을 지는 기득권 집단처럼 국민들에게 비치고 있다는 점을 저는 뼈저리게 민주당에서 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언론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 같은 이제 거대 담론 쪽에 많이 좀 치중을 해왔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민생 쪽으로 이재명 후보는 좀 무게중심추를 옮기려고 하는 것 같고 유능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를 현재의 위치까지 끌어올렸던 그러니까 성과 중심의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이제 강조 포인트를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가 어우러질 수 있을지 좀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선대위를 구성을 하려면 비워야 채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비운다는 거는 기존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민주당이 기득권 세력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느냐가 우선되어야 할 겁니다. 그 상징적인 인물들이 그런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느냐, 국민들에게 기득권으로 비치고 있는 상징적 인물들이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느냐가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반성의 구체적인 행위가 될 것이고요. 새로운 선대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비워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비울 수 있느냐 또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있다가 우리 남영희 선대위 대변인이랑 새로운 선대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으로 가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일단 빼고 김병준, 김한길 투김으로 3김 말고 투김으로 먼저 선대위 인선안 발표를 했네요. 네, 윤석열 후보 측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이의 줄다리기가 끝나질 않고 있는데요. 윤 후보가 지난주부터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른바 3김을 연이어 만나면서 선대위 합류와 인사를 둘러싸고 조율을 해왔는데 끝내 김종인 전 위원장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김 전 위원장이 김병준, 김한길과 3김으로 묶여서 계속 언론에 언급되는 데 대해서 강하게 불편함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김병준 전 위원장의 합류를 끝까지 거부해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무엇보다 여전히 윤 후보에게 초밀착해서 보좌하고 있는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도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수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제가 파악하기로는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내정이 됐다는 얘기도 많고요. 윤 후보도 장 의원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 역시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전해지고요. 결국에 이번 주 선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혀온 윤 후보 측은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을 빼고 이 둘을 선대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두는 인사안을 먼저 당에 보고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윤 후보도 김 전 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김병준 인사 때문에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늘 기자들 질문에 윤 후보는 여러분이 취재해 보십시오. 저도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얘기. 그렇죠. 기분 나쁜 티를 냈어요. 근데 사실 네.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정리됐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전격 회동, 네. 극적 합의. 네. 정리가 안 된 걸로 나왔으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취재를 해보라 그러면 누굴 취재해야 되는 건지 좀 곤란한 취재가 잘 안 됩니다.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지난주에도 계속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대선 후보의 시간이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반 삿바 싸움에서 이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서는 앞으로 좀 남은 카드가 많지 않고요. 이게 밖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언론에서 보도할 때는 마치 김종인 위원장이 안 들어갈 수 있다. 마치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비쳐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황이나 혹은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제 연배로 봤을 때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가 원하는 모양에 뭐 맞춰서 선대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까지 이제 흘러오는 추세로 보더라도 권성동 사무총장, 이준석 대표하고 줄다리기가 다 그대로 됐죠. 그리고 장제원 비서실장도 어제 이제 그 교회에 같이 둘이 가서 이제 예배를 본 행보만 하더라도 그건 대외적으로 사실상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하는 대로 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랑 뭐 이제 김한길 전 대표도 지금 임명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결국 윤 후보가 원하는 모양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만큼 혹은 원했던 것만큼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선대위원장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지 가져가기는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랑 같이 어제 교회 예배드리러 간 게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 지역 당협위원장은 전희경 네. 전 그렇죠. 의원 이번에 네. 뭐 보궐선거 때 출마한다는 건데 서초갑에. 근데 장제원 의원은 부산에 지역구가 있는데 굳이 뭐 라면 달걀 2개 넣어준다고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신데 윤석열 후보가 달걀 2개 넣고 라면 그랬죠. 끓여주신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 지금 분인데. 추세를 보면 좀 전에 달걀 2개도 말씀하셨지만 김병준 위원장하고도 에피소드가 소개된 것이 이제 뭐 와인을 여러 병을 같이 비우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깊이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사적으로 굉장히 지금 돈독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캠프가 꾸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걱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김병준 위원장이랑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이잖아요. 네. 김병준 위원장은 당 장악력이 없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이 당 장악하라는 건데. 굉장히 단호하시네요. 없죠. 아무것도 없죠. 맞잖아요. 자, 오늘 윤석열 후보 그 침묵 방송 사고 일파만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오늘 윤석열 후보가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 2021 행사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요. 연설을 위해 무대에 올랐는데 한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가만히 서 있었는데요. 그렇게 한 2분 가까이가 지난 후에야 입을 뗐는데 단상 아래 프롬프터가 준비되지 않은 탓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뭔가 미리 숙지해놓은 내용이 있었더라면 뭐 자연스럽게 풀면서 프롬프터가 정상화되길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른 화제로 분위기 전환을 하면서 기다렸으면 됐는데 사회자가 말씀하시죠라고 했는데도 침묵 일색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SNS상에서 빠르게 퍼졌고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남자 박근혜다. 또 민주당 선대위 최백은 교수 역시 국민을 너무 부끄럽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평가하기로는 물론 이제 그 1차적인 평가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정치 경험이 충분하지가 않고 이제 이런 자리에 서볼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거는 조금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제 지지난주부터 그 본격적으로 경선을 통과해서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윤석열 후보한테 대외적인 자리에서는 원고 이상을 말하지 않도록 하는 네. 지금 전략을 취해 왔습니다. 말 조심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후보가 원래는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이제 말을 못하는 거거나 뭐 이제 그 유창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더 경직되게 만드는 어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선대위나 이제 캠프 차원에서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긴 합니다. 이제 후보한테 너무 이제 그렇게 강박적으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이렇게 그 움직임이 제한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긴장하다가 그 팔하고 다리하고 앞으로가 걸어하면 왜 이렇게 너무 긴장하면 그렇죠. 팔과 네. 다리가 왼쪽 오른쪽이 따로 가야 네. 되는데 같이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별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별명이 네. 다른 별명이 하나 또 붙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TV조선에서는 이 동영상을 삭제하셨더라고요. 아 그건 삭제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왜 지우는지 이미 모르겠어요. 많이 퍼졌어요. 이미 많이 퍼졌는데 굳이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렇다는 겁니다. 자, 대장동 소식 간단히 오늘 기소됐죠. 핵심 인물들 김만배, 남욱, 정영학까지 기소가 됐고 1차 기소하면서 배임죄 관련돼서 유동규의 공범으로 배임죄 기소가 됐고 뇌물죄나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전혀 기소가 네, 안 됐어요. 아직. 2차 기소가 남아 있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네, 우선 핵심 관계자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배임 혐의로 오늘 구속 기소했고요. 녹취록을 제공했던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 혐의 액수를 1,827억 원 플러스 알파로 보고 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 등을 더해서 이 정도 손해를 보게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그간 가장 몰두했던 배임권을 이렇게 매듭 지었고요. 이제 50억 클럽 등 이들의 정치권,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을 좀 추가 수사로 남겨둘 것으로 보이는데요. 윗선 수사가 미진하게 나오면서 특검 야기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특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겠는데 다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설사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한 20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 수사 기간이 특검법에 보통 한 60일 그리고 연장 수사를 할 경우에는 추가로 30일에서 다 합치면 한 110일 정도가 기본 소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부터 이제 대선까지 100일이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는 이 특검이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뭐 이런 부분을 좀 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어제 오늘 사이에 언론에서 윤석열 한동훈 불기소, 손준성 불구속 기소라는 예측 기사가 나왔던데 네네. 관련해서 뭐 소식 들어온 건 따로 없더라고요. 그 이후에? 뒤에 추가 기사는 따로 없었습니다. 네, 그게 뭐 정확한 취재를 통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바람이 들어간 기사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코로나19 위험도가 매우 높음 최고 단계로 나타났어요. 어떻습니까? 당초에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매주 국내 코로나19 위험도를 5단계로 평가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첫 공식 평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11월 14일부터 20일 동안 한 주간 조사를 했는데요. 이 기간 일평균 확진자는 우선 2,733명으로 전주 대비 2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기에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나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율 등을 고려한 결과 전국 위험도는 높음으로 나왔습니다. 수도권 위험도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고요. 수도권의 경우는 지금 여러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포화 상황이고 1일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 역시 907명으로 나날이 증가세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상계획 발동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아니다. 계속 위험이 악화될 경우 비상계획 적용을 검토할 수도 있다라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밝히셨고, 자, BTS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그야말로 이제 K-팝의 새 역사를 쓴 건데 오늘 이제 미국 LA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그러니까 올해의 뮤지션입니다. 대단하다.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네. 수상을 했고요. 3개 상 후보에 올랐는데 전부 다 수상을 하면서 이제 3관왕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올해가 코리안 인베이전이라고 할 만큼 이제 한국 문화가 이제 글로벌 그 전파되고 장악하는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 마지막 방점을 BTS가 찍은 셈이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는 먼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3관왕을 BTS가 달성했다. 다시 한번 깊이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괜히 내 어깨도 으쓱한. 자랑스럽습니다. 예,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 남부, 충청,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 대설특보 발효 예정입니다. 출근 시간대에 쌓인 눈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까요. 대중교통 적극 이용해 주시고요. 부득이하게 자가용 이용할 땐 월동 장비를 꼭 구비해 주세요. 서행 및 안전거리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내 집 앞 눈은 수시로 치우고 가급적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진 만큼 각 가정에서는요. 난방과 온도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쇄신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그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에게 맡기기로 했는데요. 자, 맡겨서 어떻게 변화하겠다는 건지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로만 이렇게 뵙다가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중진급 공동선대위원장들이 선대위에서 줄줄이 사퇴했습니다. 김두관, 이광재 뭐 이런 분들이 선대위원장에서 일단 사퇴하셨죠. 그리고 뭐 초선 의원인 이탄희 의원도 사퇴하고
송영길 대표도 이재명은 바꿉니다를 내세워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좀 전반적으로 어떤 선대위에서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결정된 이후에 거의 한 달 열흘 넘는 기간 동안 사실 지지율이 답보 상태였지 않습니까? 네네. 처음에 후보가 되자마자 당에다가 정권을 주고 선대위 구성을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선대위 구성된 상황을 보니 횡적 구조로 사실 뭐 공동 선대위원장도 너무 여러분이시고 12분이시든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 내에 170석 가까운 그 의원들을 모두 다 채우고 또 실제로 요구가 용광로 원팀 선대위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모든 요구를 수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행하고 실천할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결정해야 될 그 결정자들만 맨 헤드에 이렇게 남아있는 아주 손발이 굉장히 없는.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몸집이 너무 무겁고 두터웠습니다. 그것에 네네. 대한 비판들이 한 달 정도의 그 뭐 지지율로 고스란히 드러난 거라고 봐지고요. 또 네.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저는 이제 경선 캠프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네. 그 누구보다 준비가 많이 잘 되어 계시고 굉장히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빨리 실천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 선대위 구성이 너무 이제 거대한 조직이 되다 보니까 네. 후보도 좀 갑갑하시기도 했겠지만 지지자들,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후보가 지난 논산에 갔었죠.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시면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예,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것은 저는 그 주권자인 그 국민들의 요구에 수용하는 그리고 부합하는 그런 발언을 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또 즉각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또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 다 만장일치로 그러면 정권을 이재명 후보에게 주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잡힌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저는 사실 층층시야라는 그런 네, 표현을 네. 많이 썼는데요. 네. 결정 단위 구조가 너무 두텁다 보면 한 가지 의제를 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계속 회의만 하는 거죠. 그런 구조가 아니라 바로 누군가가 빠르게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실행을 곧바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선대위 조직이 굉장히 요구됐던 겁니다. 그래서 날렵하고 굉장히 기민한 그런 선대위가 필요하다. 그렇게 바꿔보겠다라는 건데요. 네. 일단 저는 지금 외부에서 또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기존의 그 선대위원장이든지 뭐 직함을 부여받은 인선이 된 그런 분들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선에서 또 뭐 이재명 후보가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그림을 그릴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뭐 의원들이 많은 의견들을 제시했던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역 의원 그리고 지역위원장들은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과 발빠른 소통을 하고 네. 나머지 그 의사 구조 뭐 단계를 굉장히 간략하고 슬림하게 하자. 그러면 결국은 그 조직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있던 공동선대위를 파괴하는 방법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새롭게 그 뭐 단위를 하나 만들어도 되고 또 새로운 제안이 있으면 새로운 제안을 수용하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오늘 처음 보여줬던 그 선대위의 새로운 모습 중에 하나가 오전에 저희가 전국민 선대위 회의. 예, 전국민 선대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양도 제가 볼 때 일단은 저희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요구에 즉각 수용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일단 이 구조로 가는데 차츰 새로운 형태의 그 결정 단위 구조가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결정 단위 관련해서 여의도에서 선거를 많이 치러본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2017년 선거에는 소위 뭐 윤건영 현 의원을 비롯해서 이호철, 양정철 등 말하자면 광흥창 팀 뭐 이렇게 해서 24시간 선거만 생각하고 또 본인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후보와 가장 전략적으로 아이덴티파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전략적으로 후보랑 가장 동일화되어 있는 별동대 같은 팀이 있어서 그쪽이 사실상 선거의 실무 집행을 이끌고 왔다. 전략적 판단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또 소위 금강팀이라고 하는 뭐 안희정, 이광재 뭐 이런 분들이 금강팀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 팀도 없고 또 딱 뭐 저 국민의힘 쪽은 김종인 뭐처럼 딱 컨트롤 타워로서 의사결정을
이 권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도 없는 거 아니냐. 이 두 축을 먼저 조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별동대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도 네네. 나왔고요. 그 내부를 뭐 어떻게 조직하느냐, 뭐 성남 라인이라고 해서 실무자들 중심으로 네. 어떤 단위를 만드느냐,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네. 방법을 취할지에 대한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뭐 조만간 2, 3일 내로 조만간. 그 내용들은 뭐 이렇게 외부로 발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우선 뭐 손발이 맞는 사람은 전 굉장히 중요한데 주변에서 그렇죠.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뭐 수행실장이라던가 뭐 후보 옆에 가장 후보의 의중을 쉽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도 교체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김남국 의원을 다시 소환하라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요구들도 있긴 합니다, 사실. 네네. 그 본인 김남국 의원은 지난번에 통화했더니 인터뷰했더니 본인이 10만 유튜버 구독자가 있기 때문에 소통 온라인 콘텐츠 소통 잘할 수 있다 이러던데 여튼 후보가 뭐 갈증을 느끼면 또 예. 다시 또 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네. 어쨌든 말하자면 좀 중앙 집권화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그다음에 별동대 이런 게 이제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 들어보니까 소위 스스로 기득권 내지는 뭐 이런 거를 내려놓는 모습을 당의 뭐 이렇게 리더들이 먼저 실천을 해야 정부 여당으로서 굉장히 거대한 메머드급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재명의 민주당은 뭡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직관적으로는 딱 뭐가 와닿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지? 딱 새로 다 밀어버리나? 이런 느낌도 어떻게 하자는 건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뭐 새로 밀어버린다라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를 과격하게 표현할 그렇죠. 수 있어서 맞습니다. 저는 그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는 없고요. 네네. 이재명 하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고 그리고 실천했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민주당이 180석을 처음에 국민들이 만들어줬는데 개혁 과제에 있어서도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다 충족했느냐. 결국 기득권화되어 있는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 도대체 뭘 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죠. 그 지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진짜 이 생활, 민생 현안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중요한 것이 이 청년들이 소외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목소리를 반영하는 부분 그리고 아주 필요한 일자리 등 이재명 후보가 구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미래 발전 전략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입법 과제들을 또 민주당이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마치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을 했던 부분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당과 뭐 호흡이 되지 않고 이재명 후보만 보인다던가 네네.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얘기했을 때나 뭐 이럴 때 당과 정부 뭐 이런 엇박자가 났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당에서 다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가주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언론에 오늘 아침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불참했어요. 후보에게 온전히 힘을 실어주는 거다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또 몇몇 의원분들 같은 경우는 김한정 의원이 언론에 보도된 걸로 보면 왜 당대표가 열심히 일하는 방향을 잘못 정해놓고 열심히 뛰고 있는 의원들 탓만 하냐. 지도부부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민주성이 살아 있는 거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 네네. 목소리에 뭐 일일이 다 이렇게 뭔가 대응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오늘 선대위 회의를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선대위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민 선대위로 전환을 한 거였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으로 주 1회 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국민들 생활 밀접한 목소리 날 것 그대로를 기획하지 않고 듣겠다. 우리 선대위 하면 이 틀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 발언하시는 분들만 발언하고 그 구조를 깨겠다고 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내에 몇몇 분이 이게
특별한 발언을 하시는 게 언론에 좀 크게 쓰여서 그렇지 저는 그건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라고 봐집니다. 네. 어쨌든 현재 당 지도부는 계속해서 역할을 해 나간다라는 취지로 들리고요. 자, 당내 선대위원직 사퇴한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 시민 캠프 구성을 제안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제일 처음에 그 당의 그 선대위 구성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김두관 공동 선대위원장님이 자진 사퇴를 해주셨고요. 그렇죠. 이어서 이광재 의원, 뭐 김영주 의원님 같은 분들이 먼저 이제 용퇴를 해주신 거죠. 하셨죠. 예, 네. 그러면서 저는 이광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새로운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공동 당이 중심이 되어 있는 선대위 구성을 어떻게 뭐 이렇게 완전히 배격하기도 힘든 부분이잖아요. 당이 중심이 되는 선대위도 분명히 필요한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그 시민들의 자발적인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시민 캠프를 제안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가 2012년을 떠올려 보면 그때 문재인 후보 네. 담쟁이 시민 캠프가 있었고요. 당 공조직 중심의 뭐 민주 캠프가 있었고 뭐 정책 중심의 미래 캠프 뭐 이렇게 세 가지 맞아요, 캠프가 맞아요.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뭐 너무 많은 캠프가 운영이 돼서 부작용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지지자나 국민들이 이 각자 SNS를 활용을 하시거나 한 분 한 분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요구를 발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 뭐 캠프 정도의 모습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대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선대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렇죠. 참여할 수 있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들자. 이런 측면, 이런 취지시군요. 자, 영입 최근에 원혜영 전 의원께서 국민인재영입위원장 자리를 맡으셨잖아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뭐 김한길 의원이 나서서 여러 인사들을 영입하겠다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영입 계획이나 뭐 이런 게 나온 게 좀 있나요? 저는 당 쇄신을 얘기하는 초선 의원들이 정당 개혁과 더불어서 당의 문제에 새로운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인재 영입을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저는 우리 당 내에 오랫동안 고생해온 당내 좋은 인물도 발굴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사실 우리 2030을 대변하거나 또 여성을 대변하거나 장애인을 대변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 캠프의 주력이 될 수도 있고요. 대표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그들 나름대로 공조직에서 또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세대에 맞는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물로 열심히 찾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굴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하기는 그 말씀하신 분들이 작년에 영입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캠프는 새로운 민주당 오늘부터 1일 뭐 이런 얘기를 이재명 후보는 얘기하셨어요. 자, 오늘부터 1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변화 발전해 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남영희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금 폭탄이다. 오늘 종부세가 부과되자 부과가 시작되자 또 그 전부터 종부세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0만 명이나 늘어서 부과 대상은 94만 7천 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진짜 이거 폭탄 맞는지 폭탄이면 빨리 뇌관을 제거해야죠. 폭탄이 아니라면 폭탄이 아닌 것답게 취급을 해줘야 되는 거라서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태근 변호사님과 함께 이 문제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들 지난주에도 한번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긴 했는데 네. 뭐 여러 군데서 짚어봤는데도 아무도 안 짚어본 것처럼 오늘도 또 세금 폭탄이라고 네. 뭐 지금 비탄과 눈물의 바다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보도가 하도 많아서 네.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부동산세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뭡니까? 무슨 세금입니까? 종합부동산. 그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서울에 주택이 한 채가 있고 네. B라는 사람이 대구에 주택이 한 채가 있고 네. C라는 사람이 전주에 주택이 한 채가 있다면 각각 한 채. A, B, C는 각 지역에 서울에 재산세를 내고 B는 대구에 재산세를 내고 C는 그렇죠. 전주에 재산세를 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주택 세 채 모두를 A가 가졌다면 혼자 다 갖고 있다면. 네. 그랬으면 그 개인별 그 집의 재산액을 모두 합산을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거예요. 그건 국세로 나라에다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산세는 지방세여가지고 각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주택은 서울에, 대구에 있는 주택은 대구에, 뭐 전주에 있는 주택은 전주에 내는데 이거를 만약에 A가 서울과 대구와 전주에 있는 집에 세 채를 가지고 있다면 네. 이거에 대해서 국세를 매겨서 이거 가지고 이제 약간 소외되고 낙후된 지방 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네, 세금입니다. 네, 네. 예, 국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 재산세는 지방세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스크는 벗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세 대상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다음에 네. 어느 정도 돼야 종부세를 낼 수 있는지 과세 기준에 대해서, 과세 기준과 과세 대상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세요. 아마 1세대 1주택인 분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네. 1세대 1주택자가 궁금하실 텐데 지금 공시가격 11억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공시가격이라고 하면 우리 집 11억이면 종부세 내는 거야?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공시가격은 시장 가격의 약 70%로 잡혀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16억에 거래된 집이 현재 70%여가지고 약 11억이 됩니다. 그래서 네. 종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최소 작년에 시장 거래 가격이 16억 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에만 종부세가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다. 뭐 개인 명의 주택이 두 채, 세 채 이상 있다. 그럴 경우는 그 합산해서 6억 원, 공시가격으로 6억 원 이상이면 그럼 뭐 시가 따지면 한 10억 정도 되는데 네. 10억 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 채에 대해서 부과하는 기준은 훨씬 높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세율을 하면서 당시만 해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야지 다주택자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1주택자에 대해서는 훨씬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금 폭탄이라고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게 폭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과세 대상이 되는 인원, 인구 수가 네. 지금 그 2%다.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전 국민의 2%만 과세 대상이다라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어디 그 뭐 경제지 보니까 여기다가 사실은 곱하기 4를 해야 된다. 인원이 뭐 가구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수백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거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인원상으로는 95만 명이라고 하는 것 같고 네, 전체 94만 7천 명. 전체 5천만 명 중에 뭐 약 100만 명이라고 치면 뭐 2%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러네. 가구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4%로 보고 있거든요. 가구 기준으로. 네, 했을 가구 때고. 기준으로 하면 이제 2천만 가구 중에 한 80만 가구가 네. 대체로 종부세를 납부하더라. 뭐 작년 기준이었습니다. 올해는 정확한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정확히 모르겠고요. 근데 저는 인구수대로 인구수 통계로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가구 합산과세 하다가 그 위헌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008년도 좀 전에 네. 이제 신장식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2008년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던 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없던 거랑 당시에 부부 합산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부부 합산을 했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부부 합산하지 말고 개인별로 계산해라. 개인별로 계산해라. 그렇게 그러니까 해서 개인별로 하면 98%는 과세 대상 아니다. 뭐 그렇기도 한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10대 20대 빼면 그 친구들이 아. 실제 주택을 소유하진 않으니까 한 그걸 빼자. 1,000만 명은 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저는 뭐 상위 4%의 명예로운 세금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다닙니다. 아니 뭐 우리 그 국민들이 봤을 때 10대, 20대들 중에서도 수십 채씩 집 가진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매우 이례적인, 매우 이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대략 상위 4% 가구 네. 다 가구에 부과되는 거고 전 국민의 2% 인구로 보자면 단순 산수를 하면 네. 그러면 이게 폭탄이라고 하려면 이게 폭발력이 그러니까 폭탄이라고 하기 어렵겠네요.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돈 많은 부동산 많이 가진 분들을 향해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또 폭탄은 폭발력이 커야 되잖아요. 네. 엄청 많이 부과됩니까? 얼마나 부과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시장 가격 20억 원에 거래됐던 아파트 가격이 20억 원. 네. 그럼 이제 올해 공시가격이 한 14억이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변호사한테 시장 가격이 20억이면 종부세가 어느 정도 낼 것 같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폭탄이니까 한 2천만 원 낼 것 같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작년에 시장 가격이 20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올해 공시가격이 14억으로 잡히면 종부세 딱 125억 원 냅니다. 125만 원 냅니다. 125만 원이요. 그래서 이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폭탄이라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콩알탄 아닙니까? 폭탄 아니고 그런데 옛날 쓰던. 이제 약간 어떤 게 있냐면 그 언론사 기자분들 중에 본인이 부동산 시장에서 선수로 뛰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만배 기자 같은 분. 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주지도 않으면서 이제 수집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 주면 네. 이것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자로 가면? 그렇습니다. 근데 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본인의 이제 자산 상황이 자산 다 상황이 다 드러나거든요. 까지니까. 그다음에 아, 수익 다 상황도 드러나니까. 임대 수익도 어느 정도 걷는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갔거든요. 아니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세 주면 되는데 세는 주면서 본인이 집 세 채 네 채 본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세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나를 왜 종부세를 주냐고 목소리를 높이시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또 예외적으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그 이제 인구 밀집 지역에 너무 투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네네. 조정 1세대 1주택자였다가 한 채를 더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줍니다. 이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주더라도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뭐 또 특별한 조정 대상 그렇죠. 지역에 워낙 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조정 대상 지역에다가 그렇죠. 집을 샀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거는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그렇습니다. 해도 좀 복잡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2%에 해당한다. 전 국민 2%. 높게 잡아도 전 국민 상위 4% 가구에 그렇습니다. 부과되는 명예로운 세금이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억 작년에 20억에 주택을 사고 팔았다면 내가 그 20억짜리 주택을 샀다면 대략 125만 원 정도 종부세 내는 그렇습니다. 거다. 그러면 이제 또 은퇴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훨씬 더 말씀하시잖아요. 깎아주던데. 그럼 이제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보유기한 10년, 네. 그다음에 연령별로 한 70세 됐다. 그럼 80%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25만 원 냅니다. 125만 원짜리라고 하더 125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은퇴하신 분들 굳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은퇴하신 분들 뭐 나가서 그런 뭐 아파트 경비 서서 종부세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25만 원이니까요. 네. 이 손주한테 주는 그 이렇게 과자값만 아끼셔도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이중과세고 네. 위헌이고 네. 그러니까 통합하겠다. 네. 이 홍준표 후보, 네. 전 후보, 네. 윤석열 후보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엊그제도 홍준표 의원은 네. 이중과세라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중과세라 위헌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08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과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부세 산정 시에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과세가 될 수 없고요. 이제 무엇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우리나라가 저금리로 인해서 자산 불평등이 매우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분들이 대체로 이제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역 격차가 매우 심각한 지역 불평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부세는 그 자산 불평등, 자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세제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 간의 국세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높은 주택 가격에 매긴 종부세를 가지고 지방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금입니다. 강남, 서초, 뭐 송파 이런 데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제일 많은 동네잖아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서 거둔 세금을 저 지방에 제주도나 해남, 무안 이런 데 세금 가지고 지방 교부세, 그렇습니다. 예, 조정과세 이렇게 해서 내려주려면 네. 종부세는 국세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재산세를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을 한다고 해서 이걸 국세로 하지는 절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통합을 하면 이제 지방세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지역만 계속 잘 살아지고 이제 쇠퇴하는 지금 계속 쇠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통합할 수 저는 통합할 수도 있다. 있죠. 근데 국세로 해서 균형 발전에 쓰자. 이렇게 하면 저는 의미 있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집값 높은 분들이 반대하죠. 절대 반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방세로 하자는 얘기예요. 재산세처럼 종부세를 합치지 않는 얘기는 그거는 강남, 서초, 송파, 조차는 얘기입니다. 결과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걸 합치지 않은 얘기는 위헌도 아니 이거를 이중과세고 그래서 위헌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위헌 아니고요. 종부세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통합했을 때는 땅 부자들 모여 사는 동네가 훨씬 더 덕을 본다. 그러니까 통합했을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자산 불평등 문제하고 지역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방법 아주 좋은 수단인데 그거가 이제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정치적인 목적이겠죠. 어떤 목적입니까, 이건? 일단은 그 다주택자들에게는 네. 예를 들어 뭐 재산세를 부과를 하게 된다면 전반적인 종부세 세율이 내려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주택자가 지금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있냐면 지난주에 정부에서 발표한 게 230만 명이에요. 근데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려주고 양도세도 인하해주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만 해도 평균 1억을 아낄 수 있다라고 하면 한 230억을 아낄 수 아니 230조죠. 예, 시장에 그렇죠. 230조를 아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종부세하고 양도세를 절감함으로써 나한테 표를 달라라는 이제 그런 취지인 거죠. 완전 딱 타겟팅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다주택자를 타겟팅한 그렇습니다. 정책이다. 그렇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11월 9일 법조기자단 소속 기자들은 법무연수원에 강의를 가던 김호수 검찰총장을 가로막고 항의했습니다. 기자들은 대검 감찰부가 이미 제출받은 대검 대변인 공용폰을 공수처가 압수수색하고 포렌식한 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검찰총장의 법무연수원 강의 일정을 취소시킬 만큼 아니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조기자단의 언론의 자유 운운은 좀 남사스럽습니다. 법조기자단 스스로가 언론 통제와 특권의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셜록 등 3개 매체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에 각각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법조기자단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 등 3개 언론사는 지난 3월 기자실이 설치되어 있는 서울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을 상대로 기자실 출입을 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은 기자실 출입을 막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청은 일부 언론사만 가입한 임의단체인 법조 기자단을 통해서만 공보활동을 하는 배타적인 구조를 취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검언유착의 검은 고리는 깊고 넓게 뿌리내렸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역행하는 행태입니다. 법조기자실은 당장 개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자단은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기자단 운영으로 발생했던 검언유착을 반성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조기자단이 목청 높여 받들어 모시는 언론의 자유는 특권의 자유일 뿐입니다.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네, 전국의 묘수를 느끼는 시간 중진의 격. 예, 전에는 이렇게 한 분씩 번갈아 모셨는데 오늘은 두 분을 같이 함께 완전체로 모시게 됐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같이 이렇게 스튜디오를 두 분이 꽉 채워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먼저 국민과의 대화 어제 저녁에 있었잖아요. 네. 워낙 평가가 엇갈려서 두 분 그래도 이제 각각 평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전체적으로 어쨌든 한 줄 총평을 해주셨으면 싶은데 먼저 야당에서 먼저 총평을 해주실까요?
한 줄로요. 길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저기 임기 퇴임지 한 6개월 정도 남겨놓고 국민과의 대화하겠다고 그랬을 때 네. 솔직하게 사실은 뭐 그 이전의 정권도 그랬지만 국민과의 대화는 약간 좀 이벤트성이었습니다. 그 실질적인 대화는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좀 되는데 기자회견은 대통령마다 조금 예외는 있지만은 좀 부담스러워들 했었죠. 좀 문재인 네. 대통령이 더 했고 그나마 기자회견 뭐 가끔 해도 맹탕회견이라고 느껴질 정도였는데 국민과의 대화는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6개월 퇴임 6개월 앞두고 국민과의 대화를 왜 하시지? 허전하신가? 퇴임 얼마 안 남으니까 허전하신가? 아니면 그나마 물러나기 전에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놓고 싶은 뭐 의욕이 있으신 건가? 뭐 등등 하여튼 여러 생각이 들던데 기왕 하시는 김에 좀 그전에 했던 회견이나 맹탕 회견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던 그런 기자회견이나 또는 이벤트성 국민과의 대화보다는 좀 다르게 했으면 싶었는데 뭐 결국 뭐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 맹탕이었다. 이 핵심. 맹탕 뭐 기대를 별로 안 쓰니까 기자회견은 좀 기대를 했거든요.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할 거다.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질문을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또 의미 있는 답변을 좀 해주길 기대한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 기대에 어긋나서 이제 맹탕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건 어차피 국민과의 대화는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좀 그 기대도 좀 낮았는데 아니요 다르게 좀 그래서 좀 그랬어요. 그래서 좀 그랬다. 한 줄 평은 그래서 좀 그랬다. 네, 김성환 의원님 어제 국민과의 대화 어땠습니까? 국민과의 대화나 이럴 때마다 늘 대통령이 한쪽 마음속에 이제 무거운 게 임기 중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어제 질문 딱 나오니까 드디어 늘 이제 죄송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 사과하는 마음을 이제 전하는 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번 국민과의 대화의 뭐랄까요 하이라이트는 맨 마지막에 네. 이걸 자화자찬이라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어느덧 소위 G10 국가까지는 성장한 거다. 네. 경제뿐 아니라 방역이나 문화나 국방이나 여러 영역에서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평가한다. 이 부분만큼은 일단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국격인데 뭐 여전히 이제 자산 양극화 문제라든지 일부 불공정 문제라든지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지만 식민지에서 시작해서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선진국까지 온 것에 대한 자부심은 갖자. 이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도 여전히 많죠. 네. 그것 때문에 이 2년 전에 국민과의 대화할 때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그 약속이 사실은 그런 자신 있게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드디어 이 질문이 나왔네요 했던 것 같아요. 예. 또 모두 발언에서 이 부분은 이게 무슨 뜻일까? 약간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남은 6개월 임기는 아주 길다.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틀리지 않은 거죠. 6개월이면 대통령은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지만 나라는 임기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뭐 변함없이 역동적으로 하루하루가 뭐 다르게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임기 말이라고 해서 나라가 그냥 뭐 슬로우로 가거나 그렇게지는 않기 때문에 6개월간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맞고 그게 팩트고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경우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갔는데 네네. 사실 이 6개월이 아니라 한 달 뒤, 두 달 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네. 정부도 이 코로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 가는 거긴 한데 바로 폭증하잖아요. 그 확진자가. 네. 그러니까 이제 위중증 환자 병상 확보도 바로 이제
굉장히 좀 긴장 상태로 돌입하고 네. 그렇다고 또 과거로 또 돌아갈 수도 꽉 대통령도 이런 상태 계속되면은 수도권도 일부 좀 위드 코로나를 좀 템포 조절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은 템포 조절이 아니라 더 심각한 상태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또 그렇게 돌아가기도 정부로 참 힘들 거예요. 네. 그거부터가 6개월 동안에 굉장히 대통령이나 정부로서는 긴장 상황일 거고 네.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선거 결과가 정치적으로는 그게 더 초미의 관심사일 수도 있죠. 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이 5년 이 임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지면 안 되는데 사실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객관적으로 뭐 중립적으로 판단돼야 되는데 네.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겉으로 말은 못해도 굉장히 속으로 노심초사하는 부분일 겁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실 것 같다. 그다음에 그 방역에 대해서 그러면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이 정치 방역이다라고 하는 그 비판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예. 지금 이 부분도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 예.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도 뭐 정치 방역의 측면이 있는 건가요? 어떤 제가 한 말씀 좀 보태면 네네. 먼저 김성환 의원님. 예. 그 대통령님이 이제 임기 마지막까지의 의지를 밝힌 대목과 관련해서 보면 아시는 대로 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소위 측근 비리가 없고 네. 그래서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국정 지지율이 가장 높은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인수위도 없이 시작을 해서 북핵위기나 코로나 위기나 일본의 경제 보복 위기 등을 이제 넘어온 정부여서 마지막까지 일종의 레임덕에 빠지면 사실상 아무 일도 못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밝혔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마지막 위기가 일종의 코로나 위기인데 코로나 일상 회복을 고민하던 단계 때는 중장년층은 별로 없었고요. 그 청년층 그러니까 40대 이하의 확진자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중증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 60대 이상 그러니까 5개월, 6개월이 넘은 예. 백신 접종 접종자들의 돌파 감염이 늘어나면서 이제 소위 고령층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병상 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병상 상황이 이렇게 썩 넉넉지 않은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조금씩 이제 다시 숨통이 트이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표현처럼 지금 조마조마한 상황인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이번 주 들어서 이제 4천 명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지금 3천 명대가 한 6일째 계속됐으니까. 이제 3차 접종을 빨리 당겨서 특히 이 60대 이상 고령자의 소위 위중증 수를 줄이는 것 그게 이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고요.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 이제 눈에 보이는 대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영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몇만 명대로 폭증할 거냐. 그렇게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이 정부의 중요한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최고의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는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조마조마하지만 코로나 방역만큼은 K방역 굉장히 치적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조마조마하지만 지금까지 잘해왔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부분은. 아까 모두의 이제 김성환 의원님 말씀하셨던 게 이제 우리 국민의 위대함. 네.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나라 국민들이 볼 때는 저 나라 국민들은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또 서로 간에도 이러면 안 돼. 뭐 저러면 안 돼. 조심해. 뭐 이러면서 자가 방역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 국민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줘가면서까지도 네. 아주 철저하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네. 그런 체제. 그거는 뭐 정부가 강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스스로 한 거니까 그게 성과의 주 동력이었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상당수 국민들이 생활의 불편은 일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다 이제 감수한 거고 네. 실질적으로 뭐 생계의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국민들이 있었죠. 네. 그 결과였다고 생각이 들고 네. 솔직히 저는 뭐 정부나 이 방역 당국은 다른 나라하고 저는 직접 비교할 입장을 못 돼가지고 비교해서 잘했다 못했다는 건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에서 기대치에서 볼 때 네. 정부나 우리 방역 당국은 불만스러운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불만스러운 첫째 점이 하나는 많았다. 이제 정부는 정치 방역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우호 계층은 그냥 아주 그냥 뭐랄까 일부러 뭐 봐주는 건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뭐 그 정치적인 우호 계층하고 이 반대 계층하고 이 대한 태도가 너무 극명하게 달랐잖아요. 그게 이제 정치 방역의 한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방역 당국의 약간의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무능함.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조금 더 고생하고 조금 더 힘쓰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이렇게까지 피해를 안 주고도 방역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데 네. 제가 볼 때 너무 거칠게 네.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미세하게 아주 치밀하게 하지 않고 네. 마구잡이로 한 부분이 또 있었다고 봐요. 그건 저는 방역 당국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 문제보다도 그래서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우리나라가 K 방역이라고 세계 넘버원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불만이 많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불만이 많다.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정치적으로 그러고 전문가적으로. 국민들은 잘했는데 뭐 정부가 썩 잘한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요 그 네. 국민과의 대화 얘기는 요 얘기 정도까지 지금 네, 그렇죠. 뭐 많은 부분이 엇갈리겠지만 역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재미가 없긴 하네요. 토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어쨌든 자부심, 자기 비하 이 부분을 굉장히 마지막에 힘을 주어서 하셨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드디어 하면서 고개를 툭 떨구시던데 그 부분이 좀 저로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여야 선대위. 자, 이게 될 듯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바꾸긴 바꾼다는데 뭐가 바꿨는지 잘 모르겠고 아직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먼저 그 야당 쪽 얘기를 먼저 물어볼게요. 예. 그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 쳐냈다. 단독 오늘 아침에 보도됐는데 이거 오보인가 했는데 조금 아까까지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기사가. 쳐내신 겁니까? 2명만 일단 그 김병준, 김한길 2분만 인선안 올렸고 기자들한테도 아니 왜 이렇게 생각을 오래 하신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랬더니 그럼 거기 가서 취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던 거는 국민들이 늘 지켜보셨으니까 다 알고 계신 거고 그 우여곡절을 후보가 정말 이게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이제 세팅을 해낸 거죠. 네. 해내고 사실상 이제 합의를 얻어서 이제 발표를 해서 보도가 나갔고 그거를 최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을 하려고 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쪽에서 조금 이견을 표시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견의 핵심이 뭡니까? 장제원입니까? 김병준입니까? 언론에서는 다 사람을 거론해서 얘기를 하던데. 그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둘 중에 하나거나 둘 다거나 뭐 그런 거겠죠. 이제 최소한 둘 중에 한 명은 원인이네. 아니요, 그건 뭐 그동안에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부분이 주로 이제 그런 뭐 부분이 어제 보니까 그 교회 장제원 의원이랑 딱 손붙잡고 가는 거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한테 장제원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게 몸으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우리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해주셔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큰 건 맞은데 네. 그렇더라도 또 선대위는 출범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선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다른 실무 선대위를 제대로 지금 그 스타트를 시작을 못 시키면서까지 지금 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시고 또 김병준 또 김한길 이런 분들 모시는 작업에 후보가 굉장히 진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잘 안 됐어.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하게 지체하면은 지금 민주당은 선대위를 한번 출범시켰다가 지금 2기를 출범시켜야 될 상황인데 우리는 1기도 아직 출범을 못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가 조금씩은 본인 생각이 있더라도 그 큰 흐름은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한길, 김종인 뭐 다 포함, 김병준 포함해서 언론이나 국민들이 참, 여기 메이드 인 민주당 선대위냐, 국민의힘 선대위 보고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올드한 뉴 삼김 시대, 메이드 인 민주당보다는 뉴 삼김. 올드 삼김의 네. 부활이어서 예. 저희가 걱정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다행스럽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럽다. 네, 그 특히 뭐 김한길 전 의원님이 그쪽으로 갔다고 해서 네. 민주당이 움직였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 해서 크게 그 삼김이 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런 느낌을 저희는 받고 굉장히 있습니다. 두 분 다 점잖게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싸움을 못 붙이겠습니다. 싸움을 붙여야 이게 재미가 있는데. 예, 이 우상호 의원이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나와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한길 전 의원이 거기에 간 거는 소위 중도의 상징적인 인물들이나 이런 사람까지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 그다음에 뭐 금태섭 등등등 이런 분들까지를 포함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새로운 정당으로 이렇게 재창당 내지는 창당을 하기 위한 토석을 깐 게 아니냐라고 예상을 하던데 각각 예상이 어떻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건가요? 건강히 받침을 해주시려나 난 그게 제일 걱정이 되긴 하던데. 그 이제 우리 후보 생각하고 뭐 제가 100% 일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 생각은 네. 지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정권은 국민의힘만의 정권도 아니고 보수만의 정권도 아니고 우파만의 정권도 아니고 통합 정권, 대통합 정권을 세워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거기에는 국민의힘 또는 보수 우파하고 그동안에 노선을 달리 해왔지만은 정권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또 정권을 바꿔야 된다. 또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 분들은 다 참여시켜야 되는 겁니다. 네. 거기에는 노선상으로 보면 중도도 있을 수 있고 흔히 말하는 뭐 탈문진보 또는 반문진보, 진보였지만 또는 친문이었지만 지금은 아닌 분들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호남도 포함될 수 있고 2030도 포함될 수 있고 이분들이 다 참여해서 그 대탕평 정부, 대통합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면 그걸 만드는 과정이 이제 선거 때부터 그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정권을 바꾸는데 참여하고 나중에 집권하게 되면은 국정 운영하는데도 또 주력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 앞서간 이야기했지만 정당 구조도 또 그거에 맞게 새로운 그릇이 만들어져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이제 지금부터가 그 과정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한길 의원이 그런 거 하실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보시나요?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선은 회기 투표가 아니라 전망 투표라고 하잖아요. 미래를 보고 또 하는 투표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소위 반문연대식 구조로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시대 정신을 어떻게 대선의 후보와 그 진영들로 구성할 것이냐 이게 핵심일 텐데 지금 이제 시대 정신으로 보면 기후 위기라든지 세계적인 경제 불평등이라든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이번 이제 대장동 과정에서 보여줬던 언론과 검찰과 특권 세력들의 그런 기득권 동맹이 이 불을 편식하거나 불법으로 이렇게 가져가면서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공고한 불평등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또 그러면 당연히 이 선대위는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그게 이제 지금 한국 사회를 새롭게 이끌어 나가는 2030들이 선거 대책 과정에 참여하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것 그런 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김한길 전 의원이나 김병준 전 이제 비대위원장한테 그런 미래를 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큰 기대가 들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 선대위 쪽으로 한번 가서 얘기를 해보죠.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이름 바꾸고 2기 출범한다고 하고요. 열린민주당하고 합당도 추진한다.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저쪽.
합당은 잘 될 걸로 봅니다. 아, 어차피 합당은 이제 잘 될 거다. 국민들 이게 네. 일종의 국민들의 시각에는 위성정당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범여권 열린민주당 엄청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까지 범여 이렇게 네, 범여권? 탄생 네. 과정에서도 민주당에서 나와서 됐던 것이고 또 네. 그동안의 정치적 노선도 늘 범여권으로 같이 네, 해왔기 네.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노선이나 활동이 그렇게 빛을 예, 예, 보여줬기 예.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네. 굳이 말하자면 사실혼 관계에서 이제 법적 법률론으로 법률론 관계로 가는 거다? 들어가는 그 차이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네, 네. 선대위를 새로 하는 문제는 그만큼 민주당도 그 이렇게 뭐가 잘 안 됐으니까 다른 바꾸는 당이니까 거잖아요. 제가 뭐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하려는 건 맞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게 다른 당이지만은 후보는 자기가 잘했더라도 자기가 잘했는데 당이 발목을 잡았더라도 겉으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게 상대편에서 보더라도 민주당보다는 후보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좀 작용했다고 봅니다. 지금도 작용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를 후보가 당이 뭐 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서 남의 당이 일이니까 사실 제가 뭐 감나라 배나라 할 건 아니지만은 같은 정치권에서 이거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고 이렇게 당이 나를 후보로 만들어졌는데 내가 당의 주류도 아니었고 당의 주인도 아니었는데 바깥에 있던 사람을 당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내가 그 기대에 못 미쳤다. 사실이 아니라도 그래 말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걸로 시작해서 쇄신을 이게 좀 불씨를 붙여야 되는 건데 네네. 저렇게 가지고 될까? 솔직히 좀 그래요. 후보가 당 탓한다. 네. 당의 지도부에 계신 분으로서 후보가 당 탓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조혜진 의원님 혹시 오늘 아침에 우리 후보가 발언한 것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그 지금 조혜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이 본인 스스로 네네.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게 너무 많아서 탈일 정도로 굉장히 이 반성의 기초에서 새롭게 선대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저희가 소위 일기 선대위는 아무래도 그때까지 이제 서로 경선하느라고 네네. 서로에 대해서 좀 없는 얘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경선이 끝나면 서로 그 화학적 결합을 하기 쉽지 않으니까 초기에는 소위 원팀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한다고 가급적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는 선대위를 구성하다 보니까 몸집이 무거워지고 네. 몽골 기병이라고 표현했는데 제일 먼저 사실 김성환 의원님이 몽골 기병 얘기하셨는데 한반도에 지난주에 고구려 기병도 있고 고구려 철갑 기병처럼 이 당나라 군대를 물리쳐온 그런 기병처럼 좀 몸집을 가볍게 하면서 의사결정을 좀 신속하게 하는 취지를 반영하자. 그렇게 해야 더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열리고 하니만큼 이제 원팀 선대위 취지는 상당하게 달성 한 바 있으니까 조금 네. 더 고구려 철갑 기병처럼 좀 날렵하게 해보자는 취지를 이번에 반영하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이제 민주당이 보다 변화하려고 하고 혁신하려고 한다. 그것을 국민들에게 그 의지를 전달해야 될 필요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선대위 체계를 조금 변화를 주려고 근데 이제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확실한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별동대 옛날 뭐 광흥찬팀, 금강팀 같은 별동대 후보와 굉장히 이렇게 통일성이 높으면서 즉시 선거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있느냐. 그 다음에 반성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데 민주당 정부 여당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감동적으로 보여주느냐. 이런 세 가지 포인트 정도로 보더라고요. 저는 근데 대체로 마지막 기득권 이 부분은 몰라도 이쪽
윤석열 선대위에도 똑같이 그런 별동대가 있냐? 컨트롤 타워는 아직도 못 세우고 있는 거 아니냐? 김종인이 모두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먼저 여당 쪽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과거에는 선거를 주로 이제 캠프가 주로 이끌어왔고 네. 이제 당은 보조적으로 해왔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제 역사와 전통이 쌓여가면서 당과 이제 캠프가 융합해서 할 수 있는 네. 그런 체계로 지금 새로운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기존의 당의 당 대표와 여러 핵심 조직이 있고 또 선거 캠프 때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너무 그 공동위원장을 너무 많이 붙이다 보니까 몸집이 무거워진 측면이 있는데요. 또 스스로 내려놓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당연히 컨트롤 타워는 있고요. 그 컨트롤 타워의 핵심은 후보이고 네. 그 후보를 도와서 움직일 수 있는 그 핵심 골간 라인은 있다. 그런데 그것이 비선으로 또 넘어가는 건 또 옳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효율화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간 속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 속에서 참여해서 일종의 전 국민이 함께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곧 진화 발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선거는 조직이 완성되면 선거가 끝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 채워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선보는 무슨 뭐 저쪽 다른데 서초동에 선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마빌딩이나 여의도가 아니라 서충에 집안 선본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컨트롤 타워가 어딥니까? 아직 김종인 위원장은 안 쓴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후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후보가 실무 단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꾸리느냐, 그리고 표를 모으기 위한 그 외연을 어떻게 이 폭넓고 두텁게 그러면서 또 서로 충돌 없이 안정적으로 배치를 하느냐. 이게 후보의 숙제죠. 또 네. 우리 후보는 또 그런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쉬운 일은 아닌데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은 개념이나 감을 잘 잡고 정리를 해가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도 우리도 똑같은 고민일 거예요. 민주당도 보면은 처음에는 광흥창 팀이니 금강 팀이 이런 말 다시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지금은 또 잘 안 되니까 별동대를 꾸려야 된다. 별동대가 있어야 된다. 대선기획단 같은 그런 단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듯이 저희도 실무는 실무대로 제대로 차질 없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고 그거는 아무래도 짧은 기간이지만은 경선 과정에서 그 경선을 끌고 왔던 그 캠프의 네. 인원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다 참여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그 거론된 김정인 비대위원장 모시는 문제라든지 김병준, 김한길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그다음 이제 중간 단위 또 하부 단위까지 또 전국 단위까지 직능 단위까지 확 펼쳐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한 이달 말 또는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해야 되는데 네. 며칠 좀 삐그덕거리네요. 근데 오늘 뭐 사람들이 이런저런 평가도 있지만 후보가 말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예. 하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 TV조선 그 글로벌 리더 행사인가요? 예. 여기에서 한 1분 반 정도 예. 프롬프트에 원고가 안 뜨니까 후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예. 대형 사고죠. 대형 사고입니다. 생방송 사고입니다. 생방이었어요. 유튜브에 예. 생방이었는데 또 TV조선에서는 그걸 안 보여주던데 예. 유튜브를 이제 업로드했다가 다시 없앴던데 예. 이미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없앤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말조심을 시켜야 된다. 말조심 1일 1만 뭐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준비된 것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또 후보를 위축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발생한 사고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먼저 오늘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후보는 뭐 앞서하고 자리를 뜨셨다고 하든가 뭐 앞서하고 보셨다고 그러든가 그러던데. 후보가 이제 경선 과정에 저도 조금 이제 도와드렸는데 네. 후보는 대체로 전체 원고를 쓰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네. 핵심 키워드가 뭐다 정도만 하면 나머지는 본인이 평소에 이제 생각해 왔던 것으로 주로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TV조선 행사 때도 쭉 보면 무슨 프롬포트를 보고 읽는 게 아니라 후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철학과 가치를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시간도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 윤 후보께서는 이제 프롬포트가 뜨지 않으니까 확실히 아직 대통령으로서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마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당의 후보가 2주 전에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미래의 대한민국을 열어나가는 거니까 좀 자주 토론하자고 제안했는데 사실상 이제 거절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자주 토론하고 토론을 위한 준비를 상호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오늘 상징적으로 받았습니다. 아니 뭐 너무 이렇게 준비된 발언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보가 사실 1분 반이면 사실은 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조차 선본에서 그냥 못하게 입을 너무 막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선본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말한다고 후보가 네네네 뭐 그걸 금과옥조로 삼아가지고 시키는 대로 뭐 꼬박꼬박 그럴 정도로 자기 개성이 없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 민주당에서 계속 대통령으로서 준비 안 됐다고 그 말씀을 많이 해오셨는데 또 그동안의 정치 경력이나 이런 걸 보면은 또 그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제가 겪어보니까 준비를 안 했는데 굉장히 준비가 돼 있는 분이에요.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저는 충분히 있을 걸로 보고 네. 다만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보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딱 정제해가지고 이제 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 메시지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자들이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대답하고 하시니까 같이 하는 거지 늘 뭐 준비해가지고 준비된 것만 하는 그런 건 아닌데 오늘 그 경우는 오늘 그 경우는 자세한 거는 뭐 제가 공개하기 좀 그렇지만 특별한 뭐 사정이 있었나요? 민주당 쪽에 뭐 문제가 있었어요. 책임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죠? 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섭외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 그런 게 있다. 뭔지 좀 궁금하긴 한데 밝혀주셨으면 좋았을 걸. 지금 비밀로 하나 1분 남기고 가시네. 30초간 프롬프트가 안 떠서 아무 말 못한 거 하고 그 책임이 민주당이 있다는 거 하고는 좀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아니 좀 전에 이제 왜 적극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애드립을 안 하고 프롬프트를 가지고 했느냐 그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솔직히 이제 그 직접 하려면은 이제 준비할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 섭외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후보가 준비할 시간이 제대로 못 갖고 그렇지만 또 메시지는 알맹이 있게 해야 되고 책임 있게 해야 되고 하니까 프롬프트를 쓰게 된 그런 경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참석을 할지 안 할지 이재명 후보가 결정을 안 해줘서 그랬나 보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뭐 대략 그런 정도 얘기로 추정이 되네요. 크게 틀린 추정은 아니죠. 모르겠고요. 뭔가 지금 이제 슬슬 재밌는 얘기가 나올 뻔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같이 모시고 지금 같은 분위기를 딱 이어서 같이 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중진의 격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 알면 뭐가 좋아? 그거 어디에 쓸모가 있는데? 어떤 과학 원리 또 수학 얘기할 때 흔히 이런 질문들 덧셈 뺄셈만 하면 되지 뭘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사용하는 휴대전화 속 5G 기술 어느덧 부의 상징이 된 유명 전기차 각종 기술 여기도 다 과학이 빼곡하게 담겨 있고 특히 5G 기술 다 우주 인공위성 우주 개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요. 우리 단골 손님들을 위한 즐거운 과학 사용 설명서 대통령을 위한 과학 이종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네,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TBS가 더 걱정입니다. 여전히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뭐 정 안 되면 뭐 그냥 음악만 틀고 있는 방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그 시의회 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번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따박따박 따져보는 시간도 저희 신장계에서 가져볼 네. 생각입니다. 언론 탄압이 21세기도 이런 식으로 진행될지 저도 처음 알았네요. 합리적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설마 21세기 언론 탄압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돈 갖고 그런 일은 세상에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청자의 한 명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주개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런 말 좀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다라고 존 F 케네디의 발언을 네.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원래 그 미국에서 이제 유인 우주 계획이 이제 머큐리, 제미니, 아폴로 이렇게 진행이 네네. 계획이 돼 있었어요. 예. 각각 이제 1인승, 2인승, 3인승 이제 우주선인데 머큐리로 이제 뭐 우주 비행한 게 저번에 소개드렸던 뭐 앨런 셰퍼드라든지 존 글렌이라든지 예, 이제 이런 예, 분들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로가 그 계획이 있었는데 60년에 케네디가 딱 당선이 되고 그리고 이듬해 61년 5월달에 의회 가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하면서 네. 유인 달 착륙 계획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리고 그 이제 유명한 그 연설이 있죠. 그 이듬해 그 62년에 저기 그 휴스턴의 그 라이스 대학이라는 데 가가지고 이제 네. 그 유명한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다. 이런 명연설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60년대가 끝나기 전에 달 찍고 오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은 그게 쉬운 일이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설이 사실은 그 미국의 그 프라그마티즘 네, 네. 정신을 이제 우주까지 확장시킨 어떤 그런 메시지로도 사실 좀 이렇게 미국 국민들에게 다가왔고 이게 말하자면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멋있어요. 우리는 달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로 결심한 이유는 그 일이 쉬운 게 아니라 네.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할 것이고 그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과학 기술을 한층 더 끌어올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발언을 했을 때 62년이면은 소련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져 있었어요. 뒤처져 있을 예. 때고 지금 우리가 2021년이잖아요. 예.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2020년대가 끝나기 전에 달 찍고 오겠다. 이러면 우리 달 탐사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이제 무인이죠 지금 계획은. 네네, 그렇죠. 사람 직접 보내서 찍고 오겠다. 이런 얘기하면 미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 나올 정도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좀 굉장히 어떻게 보기에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데 뭐 물론 이제 그때는 뭐 냉전 시기이기도 했습니다만 뭔가 가치 있는 일에 이제 지도자가 나서서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 저는 이게 항상 쉬운 선택만 하면은 개인이든 국가든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솔직하게 어렵지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을 설득하면서 국민들의 힘을 모아내고 좀 이런 게 참 이런 지도자의 모습도 좀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계획을 케네디가 이렇게 그 천명을 하고 나서 이제 나사에서 불이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폴로 3인 계획이 이제 그 유인 달 탐사 계획으로 이제 그 전환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냅니다. 그 어떻게 하면은 달에 사람을 착륙시켜서 데려올지. 그래서 이제 한 3가지 방안 정도를 내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달에서 이렇게 그 모선과 착륙선이 분리해가지고 달 찍고 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모선으로 돌아오는 그게 거죠. 이제 달궤도 랑데뷰 방식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그 당시로서는 이제 가장 값싸고 하지만 가장 위험한 옵션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한 거예요. 아니,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더니 훨씬 더 비싸고 안전한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SF 영화에서 보듯이 지구에서 바로 달 가서 그게 바로 그냥 지구로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우주선에 연료를 엄청나게 많이 실어야 되고 그런 그렇죠, 기술적인 그렇죠. 문제가 예, 있고 예, 예. 달 궤도에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지구 궤도 랑데부 방식도 있어요. 지구에서 뭐 분리해서 달 찍고 다시 이제 오고 이제 이런 방식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선택된 거는 달 궤도에서 분리해 가지고 착륙하고 다시 결합해서 오는 방식이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달궤도에서 분리했다 달궤도에서 다시 결합을 네. 하려면 사실은 네. 실제로 뭐 이렇게 연습해 보거나 하기가 되게 어렵긴 했겠네. 뭐 그리고 어쨌든 달 궤도 3인승이니까 2명은 달 표면에 가 내려가고. 있고 1명은 달 궤도를 돌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3명이 지구 궤도 돌고 있는 것보다는 뭐 이제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셋 다 이런 게 그냥 있을 수도 있고 네.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러네. 결국은 61년, 62년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 69년 12월 31일까지 달 찍고 오겠다 했는데 결국은 성공한 적 69년 7월 16일에 16일. 갔으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사실은. 62년 9월에 라이스 대학에서 네.
우리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도전한다. 네. 달에 갔다 네. 오겠다. 그러더니 69년 7월 16일 날 했어요. 네. 60년대 조기 안에 달성한 거죠. 그래 69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네. 이때 이제 갔던 사람이 닐 암스트롱, 네. 버즈 올드린, 마이클 네. 콜린스. 네, 3명. 달궤도에 있던 사람이 콜린스. 콜린스인가요? 네. 가장 뛰어난 우주 비행사였기 때문에 달 궤도에 있었다고 하죠. 아깝네. 닐 암스트롱은 이제 달 표면에 이렇게 1번으로 발자국을 찍고 그러니까 네. 이거 한 사람에게는 네, 작은 발자국이지만 인류 전체는 큰 도약이다. 뭐 이런 성문 종합 영화에 나왔던 예문입니다. 옛날 우리 뭐 지금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 저 대학 학력고사 공부할 때 성문 종합 영화 다 봤거든요. 그 옛날에 그 유명한 광고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거기도 얘기가 나오죠. 예. 이것은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 걸음에 지나지 않지만 인류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네. 도약이다. 근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아폴로 1호 67년에 합선 사고로 화재가 나가지고 맞아요. 우주인 그랬어요. 3명이 죽어요. 네. 그러고 한 20개월 넘게 아폴로 계획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의 기억만 가지고 있는데 그러네. 굉장히 뼈아픈 어떤 실패 역사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주 개발하다 보면 이게 일상이에요.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 누리호 나중에 그 네. 모사체 네, 네, 위성을 진입시키지 못했지만 그것을 성공 실패라는 두 개의 단어로 그렇게 갈랐을 구분할 수 수가 없다. 없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69년 7월 16일 날 닐 암스트롱이 가서 위대한 발자국을 남겼는데 그 이후에는 그 발자국을 남긴 인류가 없는 거죠. 그 외에 이제 현재까지. 계속 갔는데 예. 근데 이제 닉슨 대통령이 이제 아폴로 18호부터 20호까지 계획을 취소를 시켜요. 취소를 시켜서 이제 17호, 72년 17호가 이제 마지막 그 달 착륙선이 되고 그때 갔던 3명의 이제 우주 비행사 유진 세르난, 해리슨 슈미트가 이제 달에 이제 발을 찍고 이제 론 에반스가 이제 달 궤도선을 돌고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죠. 아, 그러면은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 이외에도 네. 가서 달에 가서 발자국 찍은 사람이 좀 있기는 한 거네요. 여러 명이 가서 뭐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월면차 끌고 가서 돌리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일들 했었죠. 아, 그래요. 월면차. 네. 그래 맞아요. 달에서 이렇게 막 차 가는 네, 거. 차량이 이제 돌아다니고 이제 그런 네. 일도 했었죠. 그러면 이게 72년이 네. 마지막이에요. 네, 네, 마지막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갔대? 그 일단 그 아폴로 계획이 너무 성공적이었던 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아, 너무 조기 달성을 하고 나니까 예? 사실은 이제 체제 경쟁 뭐 이런 정치적 목적이 좀 상당히 있었잖아요. 아, 그래서 소련에서는 두 번째는 안 가. 나는 차라리 뭐, 딴 뭐, 계획을 뭐 가질래. 뭐 이런 그랬을 수도 거였나? 있고 루나 계획도 계속 하긴 했었는데 네. 소련에서 미국에서는 사실 더 이상 아폴로 계획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쓸 동기가 없었겠죠. 당시 기준으로 이게 25조 원짜리였는데 아따. 현재 기준으로 하면 한 150조 원 넘는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하자 그러면 큰일 나겠는데. 아니 그래도 그 멀쩡한 강바닥에 그래도 한 20조 원 넘게 쏟아부은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도. 아, 그렇죠. 그래도 네. 나라 안 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을 그냥 다 우주 개발에 쏟아부었으면은 뭐 우리도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구나. 자, 달 탐사에 최근에 뭐 소위 그 중국이 우주 굴기다 네. 해가지고 달 탐사에 열심히 지금 그래서 달 뒷면을 처음 네. 갔다 이런 얘기 네. 들었던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창어 계획이라고 했죠. 창어. 이게 뭐 이제 그 중국 전설에 나오는 선녀 맞아요. 이름이 상하, 월궁항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던데. 월궁항하.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름 따서 창어 계획이라고 하는데 창어 1호가 벌써 2007년에 이제 갔었고요. 아, 일찍 갔네요. 네. 그리고 이제 탐사 위성이 창어 2호고 창어 3호가 착륙선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세계 세 번째로 달 표면 착륙에 성공을 했고 네. 이게 이제 37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76년 소련의 루나 24호가 달 찍은 이후로 37년 만에 다시 이제 달에 착륙을 한 거고 여기에 또 로버가 있었어요. 탐사 로버 돌아다니는 애들. 이게 이름이 옥토입니다. 옥토. 옥토끼? 네. 옥토?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창어 4호가 달 뒷면에 이제 가서 그 착륙하는 데 성공했죠.
이제 달 뒷면이 중요한 게 네. 이렇게 뒷면하고 통신을 하려면 통신 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기술까지도 사실은 이제 선보였다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하죠. 자랑질이구나. 네. 잘 뒷면에 가서도 우리는 충분히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달 뒷면에 외계인이 없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왜 달이 인공 구조물이다. 뭐 그런 이제 외계인이다. 외계인이 네. 산다. 네. 그래서 무슨 그런 음모론자들 많았죠. 그림 보면 달의 네. 앞면은 이렇게 매끈한데 네. 뒤에는 무슨 뭐 지지대 같은 인공 걸로 구조물 같은 게 인공 많고. 구조물로 돼 있는 네, 이런- 그런 게 다 사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니 뭐 음모론은 뭐 호주가 이 지구상에 없다 이런 음모론도 네.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2002 작년에 창호 5호가 가서 달 토양 샘플을 싣고 이제 무사귀환합니다. 네. 원래 창호 계획의 목적이 이거였어요. 음. 그거를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을 한 거죠. 왜 이렇게 우리는 달에 가려고 했던 걸까요, 진짜? 달이 일단 뭐 가장 가까운 천체이면서 음. 그 더 뭐 다른 뭐 행성이라든지 심우주라든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니까 근데 이 뭔가 이렇게 이 우주에 대한 동경 네.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달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라는 게 가장 사람들한테 심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달이 일단은 우리 그 일상 생활에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뭐 그래서 아마 가장 가보고 싶은 천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중국은 달 탐사 프로젝트인 창업 프로젝트를 네. 다 완수를 한 거네요. 달 뒷면까지 다 갔으니까. 그런 거죠. 네, 원래 계획했던 거를 완수한 거지. 샘플 가져오는 게 이제 그게 창업 계획의 중요한 목표였으니까. 예, 다 완수했고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실 좀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참여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요. 예, 이 아르테미스가 이게 달의 여신이죠. 예, 아르테미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계획인데 여기에 뭐 나사도 있고 뭐 저기 유럽 우주국도 있고 일본의 작사도 있고 캐나다 우주 등 한 13개 나라, 우리나라가 10번째로 이제 사인을 했었고요, 올해. 네. 그래서 이 계획이 굉장히 좀 큰 프로젝트인데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몇십 년 만에 다시 사람을 달에 보낸다라고 하는 게 있지만 이거는 이제 이전의 달 탐사 계획하고는 좀 유가 다른 네, 예, 유가 다른 어떤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지 건설 뭐 이런 게 있네요. 네네네. 기지 건설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달을 어떤 하나의 발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화성 진출하기 위한 어떤 시뮬레이션도 하고, 네. 뭐 이제 그런 계획입니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달 표면에도 어떤 그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어떤 구조물 만든다라든지,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탐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뭐 어떤 그 차량을 같이 보낸다라든지, 그 다음에 달 궤도에도 뭐 우주 정거장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그 뭔가를 이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이트웨이를 설치라고 이제 이런 계획들이 쭉 이렇게 이제 지금 마련이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럼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달을 전초 기지로 해서 화성 그리고 그 더 먼 네. 우주로 가기 위한 심우주로 가기 계획이다.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굉장히 빅픽처거든요. 이게 그냥 달 한번 갔다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네. 찍고 온다라는 상징성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를 전초 기지로 만들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다. 그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게 또 좀 이제 좀 정치적인 의미로는 뭐 새로운 어떤 그 우주 연합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뭐 이제 지금 뭐 미중 갈등도 있고 최근에 러시아에서 이렇게 위성을 공격하는 미사일 쏘았다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미국 중심의 우주 연합체를 아르테미스 계획으로 만들려는 게 아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자, 우주연합체가 만들어지는지 지켜보고요. 다음에는 이제 화성으로 가서 행성 탐사, 네, 달을 행성 넘어서 탐사도 굉장히 행성 이제 탐사로 오랜 역사가 있고 한번 화성도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탐사선 네. 갔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건국대 상호교양대학 이종필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